일본은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일본은 과거를 숨기고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난징 대학살, 역사를 왜곡하며 쌓아올린 일본의 자부심은 자연의 경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점점 가라앉고 후지산은 분화를 예고하며 꿈틀대고 있습니다. 해안에 떠밀려온 대왕 갈치와 악취, 하늘을 가르는 지진광은 다가오는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 외면해온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며 역사가 일본에게 내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역사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마지막 경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유토, 일본의 지진학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난카이 해곡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가올 대재앙의 그림자를 감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월 13일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은 제 모든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휴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았고 흔들림은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서 진도 5약 수준으로 감지되었죠. 진도 5약은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강도입니다. 책장이 흔들리고 가구가 기우뚱거릴 정도의 진동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무서웠던 것은 이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각적으로 미야자키현과 고치현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쓰나미의 예상 높이는 1m 정도였지만 이번 지진이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난카이 해곡의 압력 축적 상황을 분석해온 결과 이 지역은 대규모 지진의 임계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는 제 연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지진은 난카이 해곡에서 점점 커지는 압력의 한 조각일 뿐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작은 지진과 쓰나미가 잦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반복되는 작은 신호들이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더 거대한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일본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되뇌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동안 외면해온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가끔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일본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난징 대학살 등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실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런 일은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진실의 절반조차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로 활동한 여성이라는 한 문장으로 끝났고 강제징용은 일본 경제 발전에 협력한 노동자들로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죠. 대신 우리는 일본이 전쟁에서 받은 피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아픔만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역사 교육이었죠. 대학 졸업 후 지진학자로 일하면서도 이런 역사 왜곡의 흔적은 계속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덮어왔습니다. 그 태도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정부의 눈에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들은 국민이 불안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표를 막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현실을 외면했어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방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안심하려 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 일본이 과거에도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경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역사를 대면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같은 문화적 독창성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은 스스로의 역사를 직시하며 성장했어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정합니다. 증거가 없다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다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이미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난카이 해곡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숫자들이 미래를 예고하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쌓여가는 압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고 지진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학회에 발표한 제 경고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제 보고서는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는 자료로 보였죠.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난카이 해곡의 압력 축적 그래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은 대지진의 전조처럼 보였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 남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을 휩쓸고 도로와 철도, 항만은 한순간에 마비되겠죠. 후지산 분화 가능성까지 겹친다면 일본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항상 그랬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는데 익숙한 나라였어요. 과거사 문제도 자연재해의 위험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무지를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저는 일본의 현재 방제 시스템을 점검하며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미 11m나 가라앉았습니다. 유지 보수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간사이 공항이 이 정도라면 다른 해안 지역은 어떨까요? 일본의 주요 도시와 공항, 항구 대부분이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 외국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일본 정부가 위험을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혼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공항 사례를 연구하며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이 공항을 바다 위에 세웠다는 점은 일본의 간사이 공항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공항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개항 이후 11m 이상 가라앉았고 지금도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바다를 메우고 만든 매립지 위에 세워졌지만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은 영종도와 용유도라는 자연섬 사이를 메워 주변 지형의 안정성을 활용했어요. 또한 매립지 아래에 수만 개의 강관 파이를 설치해 지반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파일을 세로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정도의 길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그들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며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간사이 공항의 설계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연약 지반 위에 얹혀진 인공섬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공사 초기부터 지반 침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규모 샌드 드레인 공법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침하가 진행되었고 부등 침하 문제까지 겹쳐 주요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인천공항 사례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자부심이 강하지만 그 자부심이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갯벌을 매립해 농경지와 마을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1000년 전부터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현대에 적용되었다니요. 간사이 공항의 현실을 보세요. 매년 수천억 엔을 들여 치마를 보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이 공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 방재 전문가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재난은 반복되지만 대비는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최고라고 칭하지만 그 말 뒤에는 교만과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경고를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몇몇은 한국의 사례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난카이 대지진과 일본의 방재 정책 문제를 발표하며 이 문장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청중들 대부분은 일본이 지진에 대비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사이 공항의 침하 문제, 일본 해안 지역의 부실한 방재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시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독일인 지진학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지만 이 발표를 들으니 어쩌면 그것이 일본의 약점일지도 모르겠군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외면하며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대비라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기 그지없었어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논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역사를 삭제한 채 산업유산을 등재하려 했고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죠.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덮는데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태도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일본의 방재 정책을 참고하려던 몇몇 나라들은 간사이 공항의 침하 문제를 알고 나서 협력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조차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돌았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이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언젠가 일본 내부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학회 발표, 언론기고, 정부 보고서 제출, 심지어 지역 방송국 인터뷰까지.
하지만 일본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야자키 현 해안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민들이 거대한 갈치와 오징어가 떠밀려왔다며 소란을 피웠고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하늘이 번쩍이는 지진광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지역 SNS에서는 새들이 집단으로 방향을 잃고 공장 지붕에 몰려드는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현상은 이미 학계에서 지진 전조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해양 지진 관측 장비가 난카이 해곡의 미세 진동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지했어요. 이 정도라면 대지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영향과 대중의 심리를 걱정했지만 실제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로서는 그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터지면 일본 남부는 초토화될 것이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 왜 이런 위험을 외면할까요? 다음 날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의 압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나미가 일본 남부를 휩쓸 것이고 후지산 분화로 도쿄까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이 끝나자 진행자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극단적인데요. 그 순간 저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절박하게 말했지만 인터뷰는 냉소적인 태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경고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음 날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과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몇몇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이렇게 묻더군요. 박사님, 왜 어른들은 이런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일본의 어른들은 변화에 둔감했지만 젊은 세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강연을 마친 뒤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한국의 방제 기술 사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할수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격차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인천공항 건설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그 위에 거대한 공항을 세운 것은 일본의 간사이 공항과 비슷한 발상이었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자부심에 의존해 빠르게 공항을 세웠고 초기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제 전문가가 보내온 이메일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과연 일본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큰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그러한 재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반면 자료를 통해 본 인천공항은 과거의 홍수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인의 노력과 결단의 상징이었어요. 수천만 개의 강관 파일을 땅속 깊이 박아 집안을 안정시킨 것, 자연섬을 활용해 매립지의 안정성을 높인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한 것. 이런 세세한 준비가 지금의 인천공항을 만든 것이었죠. 며칠 후
한국의 한방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재난 대비를 준비해왔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이 자발적으로 방제 기술을 개혁하고 일본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적 성과를 존경하지만 일본이 실패했던 점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은 자신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한국 발표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과거를 직시하는 데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차분히 웃었습니다. 과거를 숨기면 현재의 문제도 숨기게 되니까요.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기술적인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의 말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답답함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부와 대중이 제 경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강연 이후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저희 세대는 어른들과 다르게 일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힘들어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기존의 체제 속에서 묻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몇 젊은 학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방제 기술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위험을 축소 발표하고 국민에게 안심만 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중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를 덮으려는 정부와 그에 익숙해진 국민들 사이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한 지방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저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재앙이 닥쳤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방송 후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고를 듣고 재난 대비 물품을 준비하거나 지역 방제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일본이 완전히 변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과거의 잘못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강연과 인터뷰, 보고서를 통해 외치던 경고가 점점 작게 남아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만난 젊은 세대와 몇몇 변화를 원하는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경고를 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위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대처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과거를 마주하며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고 직시하며 재난과 도전에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방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일본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면해온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 협력하며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담아 다큐멘터리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저에게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지나친 비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응마저도 변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이 주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후 저는 작은 학술회의에서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난카이 대지진의 과학적 경고와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발표 말미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세계적인 재난과 역사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재난은 더 큰 공포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친 뒤 한층 더 확고해진 결심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아직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일본도 언젠가는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요. 진실을 외면한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것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저가 전략과 물량 공세로 각국의 시장을 잠식하며 기존의 강자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독특한 전략으로 자신들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독일의 기업인은 한국의 방식에서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냐민입니다. 독일 남서부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히 상품을 팔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넘어 독일 제품의 입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이름 아래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어왔습니다.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밀한 제조업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독일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유럽 전역과 북미, 아시아까지 독일 제품을 유통하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던 회사였지만 이제는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베냐민, 당신들이 팔고 있는 이 부품은 너무 비싸요. 중국산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라는 말이 제게 낯설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하던 독일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갔고 그 결과 거래처 이탈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형 유통 파트너사마저 중국산 제품으로 라인업을 교체하면서 회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사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출장을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분석하라는 임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술력과 혁신으로 고유한 시장을 구축한 곳이다.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한다. 상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얼마나 다를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독일조차 중국의 공세를 막지 못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싶었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 읽어보니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이건 독일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놀랄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독일에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저로선 이런 효율성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때 한국은 독일에 비해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은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움직이는 사람들, 차량 행렬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로비에서 간단한 음료를 주문했는데 웨이터가 유창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출장으로 오셨나요? 혹시 비즈니스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유럽을 제외하고 이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나라를 몇 번이나 가봤던가요? 영어에 능숙한 서비스와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중국산 제품들이었습니다. 작은 생활용품부터 간단한 전자기기까지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독일에서 같은 제품을 사려면 두세 배는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선 말 그대로 거저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 약간 실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고품질의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잠식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한국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대화가 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독일에서는 중국 제품과 많이 경쟁하시겠네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다르다고요? 한국도 중국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렴한 소비재는 중국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에 매우 민감해서 고가 제품이나 중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고가품 시장에선 중국산 제품이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걸 어떻게 버티나요? 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격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과 신뢰로 승부하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대화는 저를 자극했습니다. 기술과 신뢰라니 독일이 한때 자랑하던 가치를 한국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정말 그렇게 품질을 중시한다면 왜 여전히 중국산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소비자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을 비교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저렴한 중국 제품도 잘 팔리긴 했지만 신뢰가 필요한 고가 제품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압도적인 우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 리뷰에서도 중국산은 가성비는 좋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독특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제품의 가격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제품군에서는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이 어떻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의 요청으로 서울 창신동 문구완구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사가 한국의 전통 도매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중국 제품 공세 속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알아보라는 임무를 준 것이었어요. 창신동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문구완구 시장으로 한때 전국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심지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가게들이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몇몇 상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득 독일에서 한창 위기를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떠올랐어요. 이곳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문구류와 완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어요.
상인은 마지못해 웃으며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진열된 제품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중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한국산 제품은 비싸서 팔리질 않아요. 그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제품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여올 수 있어요. 500원짜리 문구 하나를 한국에서 만들려면 원가만 그 이상인데 중국에서는 완제품을 그 가격에 가져올 수 있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서 작은 플라스틱 완구를 하나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비싸서 많이는 못 팔지만 품질만큼은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죠. 저는 그 작은 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마감 처리나 내구성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적어요. 대부분 싼 걸 원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들어야 저희 기술이 남아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시장이 단순히 중국산 제품에 잠식된 곳이 아니라 저가와 품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현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팔아야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기술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산 제품을 강조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점은 중국산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상인에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제품으로 경쟁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서 수입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한국 제품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품질에서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 거의 완전히 밀린 기업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품질과 기술력으로 버티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한국 제품을 고집하는 상인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신동에서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저는 다음 날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인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과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독일에서도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 중이었지만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침투해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쿠팡 본사에 도착하자 회사 직원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며 투어를 안내했습니다. 베냐민님, 쿠팡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신뢰를 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쿠팡의 강점은 바로 로켓 배송이라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 후 몇 시간 안에 고객의 문 앞에 상품을 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써본 적이 있었지만 쿠팡의 속도는 그 이상이라고 느껴졌어요. 중국 제품들도 이 시스템에 많이 포함되나요? 제가 질문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은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된 제품만 취급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고객 리뷰나 상품 평가가 낮은 제품은 플랫폼에서 금방 도태됩니다. 결국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를 더 신뢰하게 되죠. 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실제로 쿠팡 플랫폼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가형 제품 중에는 중국산이 많았지만 고급 전자제품, 가전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가 제품에서 한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묻자 직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품질이나 내구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느끼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고가 제품에서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합니다. 쿠팡 직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을 중시한다며 리뷰와 평가 시스템이 상품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만으로 선택한 제품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이 말에서 한국의 독특한 소비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품질 문제로 인해 환불 요청이 많았던 중국산 제품은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였죠. 이건 한국 소비자들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시하죠. 직원의 말은 다시 한번 제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 저는 쿠팡의 창고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설비와 빠른 분류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장 안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우리는 중국과 같은 초저가 전략 대신 신속성과 품질로 승부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쿠팡 앱을 직접 다운받아 몇 가지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웠던 건 상품 정보와 리뷰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였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평가했고 그 평가가 곧 상품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5번째 일정은 배터리 제조 공장과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산 산업기계를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독일 기업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나라였기에 이번 방문은 중요한 학습 기회였죠. 첫 방문지는 배터리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 환경과 자동화된 설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저를 환영하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꺼내든 배터리 샘플은 3원계 리튬 배터리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였습니다. 관계자는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과 성능을 모두 고려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죠. 최근 독일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몇 차례 논의되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품질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떠올리며 질문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잦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습니까? 공장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 배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이죠.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담당자가 농담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 시장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보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저는 웃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은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자신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분명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강한가?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이상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다음날 일정에서 곧바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소제조업체였습니다. 한국산 부품을 생산해 전자기기와 산업기계에 납품하던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너무 싸요. 우리는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공장을 둘러보니 일부 생산 라인은 멈춰 있었고 직원들도 많이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일부도 중국산 부품을 섞어야만 유지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등을 돌립니다. 그는 무겁게 말했죠. 한국이 고품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은 이미 중국 제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상공인과 도매 시장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가격만으로 승부를 보는 중국산 제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창신동에서 만났던 상인들의 고충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제품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한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단순히 중국 제품을 배척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 개발, 자금 지원과 정책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원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산 제품과의 품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었죠. 그는 공장의 한 구석에 새롭게 설치된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품질 중심 구매 성향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부품을 사용하는 한 전자제품 회사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싸다고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특히 신뢰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쿠팡에서 확인했던 데이터와도 일치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기술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의 말은 한국의 기술 중심 전략이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오후 한 상인과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파는 중국산 제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싸긴 싸죠. 그런데 보세요. 이건 몇 번 쓰면 금방 망가져요. 우리 손님들 중에는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다시는 중국산을 안 찾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산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 기술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점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국 산업이 위축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기술력과 신뢰를 통해 차별화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독일과 다를 뿐이다. 우리도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 깨달음은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거리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가게에 들러 간단히 전통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식재료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산 재료는 절대 안 써요. 손님들이 금방 알아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건 더 신경 써요. 라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먹거리에서도 신뢰와 품질을 중시한다는 점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중국산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치와 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연결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출장의 목적은 단순히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버티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철학과 방식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독일에 돌아가면 상사와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독일이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할 실질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출장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가격 경쟁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품질, 신뢰 그리고 독창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움의 무대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맞서기보다는 품질과 신뢰로 승부하며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차별화되도록 지원합니다. 독일도 이런 협력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며 특히 고가 제품에서는 절대적으로 한국산을 선호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태도가 한국 기업들에게 품질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리더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하려 해도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독일도 고품질 기술을 통해 이런 차별화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 보고를 듣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공세를 무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독일이 우리의 강점을 살리려면 단순히 중국산 제품과 같은 선상에서 싸우는 대신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전략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산업 전반에서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이나 저가 제품에 의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시장에서는 결코 품질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전자제품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독보적인 신뢰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 회사도 그런 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경쟁의 무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 한국에서의 시간은 나와 우리 회사에 커다란 교훈을 안겨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해줬어. 우리도 한국처럼 신뢰와 품질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의 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 전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데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 중심의 신뢰 캠페인을 유럽 시장에서 시작하고 세부 전략을 직원들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